임미현의 아침 뉴스.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오래된 경유차는 운행할 수 없고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가 시행돼 짝수 차량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점 등에 대해 세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회담 장소로는 베트남 하노이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법농단 의혹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의 성폭행 의혹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 달 전담부서를 신설해 체육계 성폭력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외유 추태 논란을 일으킨 경북 예천군 의원들이 정작 기본 업무인 조례발의는 나 몰라라 해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뒤덮여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경유차는 운행할 수 없고 공공기관은 차량 이부제가 시행돼 짝수 차량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첫 소식 박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어제보다 더욱 심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국이 종일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라 출근길에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광주 등은 매우 나쁨, 영남권과 제주는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입니다. 국외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어제 내려진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시민들 불편은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목 상태가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아이들도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하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밖에서 걷는 걸 좋아했는데 오늘은 그냥 웬만한 버스 타고 다니자고 했어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차량 이부제를 적용받는 수도권 공공기관엔 끝번호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 운행도 제한됩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북한과 세부적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정지, 즉 셧다운 사태가 북미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이 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를 묻는 질문에 북한과 세부 사항을 작업 중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북한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물밑 논의가 계속 진행 중임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세균 전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입니다. 꽤 빠른 시일 내에 아마도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는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봅니다. 또 미국 CNN 방송을 비롯해 일본 요미우리 신문,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즈 등 외신들은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 또는 태국이 유력하다는 구체적인 보도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 그리고 비핵화 의제 등 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간 고위급 또는 실무급 회담이 얼마나 빨리 열릴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즉 셧다운 사태가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북한과 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미 국무부도 상당수 인력이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 김현호 연구위원입니다. 행정적으로 아니면 실무적으로 힘을 받기 힘들 테고 정부가 지금 기능 마비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외국의 독재자를 만나러 간다. 이게 정치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을 거예요. 미국 안에서는.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자칫 북미 정상회담의 정치적 동력까지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법농단 의혹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승모 기자입니다. 사법농단 사태를 둘러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입증에 집중하는 검찰이 오늘 2차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첫 조사 때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2차 조사 내용으로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관련 소송 등 재판 개입 의혹과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수집 등 헌재 관련 사건, 전 부산고법판사 비위를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과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이 꼽힙니다. 애초 지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비공개 2차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대신 양 전 대법원장은 토요일 오후 검찰에 다시 나와 전날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한 조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주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 양 전 대법원장의 꼼꼼한 기록 검토가 영향을 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1차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실무를 맡은 후배 법관들이 알아서 했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은 2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두 차례 더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 일정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성폭력 전담부서를 다음 달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안일한 대응으로 비판을 받은 문체부가 전담부서 신설로 제2의 조재범 사태를 막는 데 적극 나설지 주목됩니다. 조은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음 달부터 성평등 정책 담당관이 신설됩니다. 기획조정실 산하에 성평등 정책 담당관이 임명되고 그 밑에 공무원들이 배치돼 새로운 부서가 생기는 겁니다. 문체부 관계자입니다. 2월 달에 시행되는 예정으로 있거든요.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총괄해서 관리하고 인력도 보강이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비롯해가지고 건건별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로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와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이 부서가 중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성을 위해 성평등 정책 담당관은 공모를 통해 외부에서 뽑기로 했습니다. 당장 새 부서는 조재범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행하고 가해자 처벌 강화와 영구 제명 같은 법적 규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피해 선수들이 믿을 만한 독립된 신고센터를 만드는 것도 시급합니다.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 이후에도 대한체육회는 가해자와 한통속이라 체육회에 신고해봤자 문제가 덮일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 피해 선수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폭력 추가 폭로를 준비했던 젊은 빈상인 연대의 기자회견도 피해 선수들이 망설이면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문체부가 전담 부서 신설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전담팀을 편성하고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무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수사관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법률 지원 인력 등 모두 17명으로 여성 대상 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압수한 조정 코치의 휴대전화 4대, 태블릿 PC 등과 심석희 선수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조정 코치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추가 성폭력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도 들어갔습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정 코치에 대한 접견 조사는 모레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측과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한 사건이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 조정 코치의 상습 폭행 사건과 연관성을 보이면서 처벌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 사건에 대해 2번 처벌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이수건 2차장 검사입니다. 그 부분을 공소를 취소하면 지금 새로 진행된 사건에 붙여갖고 기소할 수는 제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형사소송법상 그게 불가능해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문제의 사건을 공소 취소가 아닌 공소 철회하면 따로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오는 23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CBS 뉴스 고무성입니다. 외유 추태 논란을 일으킨 경북 예천군 의원들의 조례발의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 나라 망신을 시킨 의원들이 국내에서는 제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김동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예천군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군 의원들의 자체 조례 발의 실적은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천군수가 제출한 안건의 수정안이어서 사실상 조례 발의는 전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민선 8기 지방의회에 임기가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6개월 동안 의원 활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 발의와 통과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의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나가 성매매를 요구하고 가이드를 폭행해 나라망신까지 시킨 것에 더해 의원 활동도 제대로 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현재 예천군 의회 의원 수는 총 9명으로 발의를 위해선 의원 2명이 필요하고 대부분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란 점에서도 조례 발의에 어려움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발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군 의회는 기간이 짧았다는 핑계를 대지만 다선 의원도 많은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일부 군민들이 나선 의회 해산운동이 단지 의원의 갑질 행태뿐 아니라 지자체 의회에 대한 부능력과 불신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초의회의 의원 조례 발의율은 2017년 기준 20%대에 머물렀습니다. 전체 조례 발의는 의원이 아닌 시장 군수가 거의 대부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기초의회의 윤리뿐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대전교도소는 교도관 3명이 수용자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폭행은 없었다고 수차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CBS가 입수한 관련 녹취 파일에는 폭행을 인정하는 식의 발언이 나옵니다. 교도소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대전 CBS 고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도관 3명이 수용자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대전 CBS의 단독 보도에 대해 대전 교도소는 폭행은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자술서를 받는 과정에 물리적 저항이 있어 소극적 제지를 했을 뿐이라는 게 대전교도소의 추가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전 CBS가 입수한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대전교도소 관계자가 수용자가 다친 책임을 직원들도 공감하더라 또는 이해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또 다른 파일에는 진압이 과잉했다던지 교도관들도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제압하다가 사람이 다쳤으니까 책임을 지고 또는 어찌됐건 다친 건 사실이니까 등의 폭행을 인정하는 식의 발언을 수차례 하기도 합니다. 녹취 파일에 나오는 대전교도소 관계자의 말입니다. 교관들 말대로 제압하다가 된 거죠. 근데 사람 다쳤으니까 책임지고 이유가 어떻든 간에 다친 건 사실이니까.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자 입장을 바꿨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수용자 가족은 대전교도소 관계자로부터 폭행에 연루된 교도관들을 인사조치하겠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교도소는 여전히 폭행 사실 자체가 없다는 뜻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수용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과 사안을 인지한 교정당국은 수사와 감찰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영석입니다. 고 김용균 씨가 숨지면서 관련 법까지 바뀌었지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하청 노동자 43살 이모 씨가 1.3톤 금형에 머리가 끼어 숨진 날은 지난 10일. 위험의 외주화 논란에 불씨를 당긴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은 날로부터 딱 한 달 만의 일입니다. 하청 노동자 신분으로 위험한 업무를 맡다 목숨을 잃은 두 사람. 같은 회사에서 이미 산업재해가 일어났지만 별다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 등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점. 사고 후 원청 사업주는 책임을 피한 채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로 취급받는 점까지 판박이처럼 똑같은 산업재해입니다. 한 달 간격으로 나란히 일어난 두 사람의 죽음이 너무도 닮은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위험의 외주화란 구조적 원인이 숨어있다는 지적입니다. 태안시민대책위 이태희 집행위원장입니다. 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니까 위험을 개선할 의지나 동기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위험 요인 자체를 하청한테 떠넘겨지는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죽음의 사슬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김 씨의 사망 이후 위험 작업의 산해 하청을 막고 원청의 산재 책임을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2명의 사고 모두 도급 금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나 원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 하한선이 없는 걸 고려하면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 제도가 더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서울 암사역 주변 대로변에서 미성년자가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쯤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두른 19살 A군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됐고 체포 당시 경찰의 테이저건이 빗나간 것으로 알려져 대처 미흡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최선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충남 금산군 부리면 금강변 야영장에서 야영을 하던 40대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술을 마신 뒤 추위를 피해 불을 피웠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밤에도 경북 의성군의 개인 황토방에서 부부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현안을 논의합니다. 회동에서는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비롯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누설했다며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 서부지검이 수사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 서부지검이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 호황이 사실상 중단됐지만 당분간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안성용 기자의 정치를 보는 방법, 정보방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성용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예,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방송인 알릴레오로 관심을 받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선이 3년 2개월이나 남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그의 정치 복귀와 대선 출마 여부도 덩달아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고자 하는데 일단 제목은 유시민의 나올레오로 정해봤습니다. 네. 예. 알릴레오가 지금까지 2번 방송됐죠? 예. 대박을 터뜨리면서 맞상대로 꼽히는 그 홍준표 전 대표 이 홍카콜라를 넘어섰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특임 교수가 출연한 알릴레오 1회의 유튜브 누적 조회수는 261만 회입니다. 261만 회. 그리고 2회의 조회수는 82만 회고요. 1회와 2회 사이에 속편 비슷하게 방송된 엉터리 뉴스를 이제 바로잡는다는 취지의 갈릴레오도 122일 회를 이제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 갈릴레오가 아니고 고칠레오죠. 고칠레오도 122일 회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 TV 홍카콜라에 올라온 동영상이 많아서 이 영상들의 누적 조회수를 합치면 이제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TV 홍카콜라의 구독자 수가 24만 명인 반면에 유시민 이사장이 진행하는 알릴레오는 6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대결에서는 일단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이겼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릴레오의 인기 비결 아무래도 유시민 이사장에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유 이사장은 이제 토론의 달인으로 불리고요. 그뿐만 아니고 연설도 아주 잘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열린우당이 여당이었을 때 유 이사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1위는 못했었습니다만은 당시 현장 연설을 통해서 분위기를 완전히 이제 바꿔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듯 유 이사장에게는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고 남을 설득하는 이런 이제 독특한 재주, 달란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유 이사장이 관심을 끄는 것은 단지 글 잘 쓰고 또 말 잘하기 때문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유 이사장이 걸어온 길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보인 행적들이 합쳐지면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졌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노력들이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이제 국민적 관심을 한꺼번에 이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유 이사장은 정치를 재개할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요. 예. 정치를 재개한다는 것은 곧 대선에 나간다. 대선 출마와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 이사장이 이제 국회의원도 해봤고 장관도 해봤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이제 대선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유 이사장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안 한다는 것이죠. 정치 안 한다 이런 것인데 유 이사장은 고칠레오 1편에서 자신의 정계 복귀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말고 글을 쓰라고 했다 이런 일화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선거에 나갈 생각도 없고 이제 정치를 하고 싶지도 않다. 이 현재로서의 그 분명한 이제 생각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유 이사장이 정치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거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 이분은 이제 친문 그룹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분인데 이분하고 이제 같이 자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이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를 할 것 같냐, 안 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 하는 말씀이 원래 안 나온다고 하고 나중에 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를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분 말씀대로 우리 정치사를 이제 살펴보면은 정계 은퇴를 번복하고 현실 정치에 뛰어든 분이 이제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가깝게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계 은퇴를 번복하고 대선에 출마해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올랐고요.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정계 은퇴를 여러 번 번복을 했었죠. 네, 비록 본인이 하기 싫다. 이렇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정치판에 불려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지자들이 계속 정계 복귀를 요구를 해서 복귀를 해왔고 또 복귀를 했을 때를 대비해서 꾸준히 바닥을 다지지 않았습니까? 네. 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권에 발을 담그는 것을 극도로 꺼렸지만은 지지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현실 정치판에 불려 나온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네, 유 이사장도 결국 그럴 수 있다 이 뜻인가요? 네,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어 보이고요. 민주당의 한 인사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유 이사장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여의도의 눈이 아니라 국민 대중의 눈에는 여권의 대선 주자는 유시민 이사장이 유일한 것 같다 이런 이제 카톡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국민 대중의 눈.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대선에 나오겠냐, 이제 나온다고 해서 되겠냐, 또 자기가 나오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등등의 얘기를 이제 하고 있지만은 이미 이제 알릴레오의 돌풍에서 이제 보여줬듯이 국민들이 유시민 이사장을 주목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안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 이사장이 결국 대선에 출마할까요? 예,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는 유 이사장이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생각을 좀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다선 의원처럼 그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는데요. 예, 정치라는 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시대가 부르면은 나와야 하는 게 또 정치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안 나온다고 했지만 정말 안 나올지 한번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성용 기자였습니다. 오늘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입니다.
네, 미세먼지 비상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와 전북, 경북, 부산과 울산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금 이 경보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치솟은 상태고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까지 발령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여서 출근길 황사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셔야겠고요. 불필요한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 추위를 몰고 오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미세먼지는 중부지방부터 차츰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국의 하늘은 비교적 맑겠습니다만 오전까지 남부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겠고 여전히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오늘 서울과 청주의 한낮 기온 7도, 원주 6도, 광주와 대구 10도의 분포로 평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 추워져서 수요일인 모레는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4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